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2019년에 나온 정부 산하기관 코스메의 공식 산업 분석 리포트고요. 네, 아주 거시적인 데이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주연 태양광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 분야에서 거의 20년을 일한 전문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마치 잘 닦인 망원경으로 멀리서 본 풍경이란 또 그 거친 땅을 직접 발로 걸으면서 본 풍경을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아, 망원경과 실제 발로 걷는 풍경. 네, 정부의 거시적인 계획이랑 데이터,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피땀 흘리는 분들이 체감하는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그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거대한 국가 목표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정책의 설계도랑 실제 공사 현장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 긴장감을 함께 느껴보는 게 이번 탐구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좋은 시작이에요. 그 코스메 리포트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신에너지가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아,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 그렇죠. 신에너지는 이제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처럼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어떤 화학 반응으로 얻는 말 그대로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고요. 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태양광, 풍력, 수력처럼 자연에서 얻고 고갈되지 않는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사실 친환경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뭐랄까 목을 매는 걸까요? 단순히 환경을 지키자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핵심 동기는 생존과 경제에 있어요. 생존과 경제요. 네. 리포트에서도 명확히 짚고 있는데 첫째는 화석연료가 언젠가 고갈될 거라는 점. 그렇죠. 둘째는 중동 정세에 따라서 유가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너무 불안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국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죠. 아, 한마디로 더 이상 언제 끊길지 모르는 남의 나라 기름에 우리 경제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필수 과제였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돈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경제성. 네, 2017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전력 수요의 26.5%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했어요. 와, 벌써요. 네, 더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8년 만에 태양광 발전 원가가 무려 72%나 떨어졌어요. 72%요? 네, 육상풍력도 27%나 저렴해졌고요. 이제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와, 72% 하락이라니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내놓은 청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재생에너지 3020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잠깐만요. 제가 리포트에서 봤는데 2017년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6.2%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13년 만에 20%까지 올리겠다는 건가요? 단순 계산으로도 3배가 넘는 건데 이거 거의 혁명적인 목표 아닌가요?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 15.1기가와트에서 63.8기가와트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대역사예요. 4배요?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 이 거대한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요. 주인공이요? 네. 새로 늘릴 설비의 63%를 태양광, 34%를 풍력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와, 사실상 이 둘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쌍두마차인 셈이죠. 거의 97%를 태양광이랑 풍력에 다 책임지는 구조군요. 여기서 현장 전문가인 그 유튜버의 시각이 더해지면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의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튜버의 통찰이 빛을 발해요. 그는 이 정책의 초기 목표가
단순히 보조금 줘서 발전소 몇 개 더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럼 뭐였죠? 진짜 목표는 우리나라를 에너지 의존 국가에서 에너지 수출 국가로 바꾸려는 거대한 꿈이었다는 거죠. 에너지 수출 국가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같은 이 기자재 산업을 키워서 이걸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큰 그림이었어요. 아, 기자재를요? 네, 정부가 초기에 발전 차액 지원 제도, FIT라고 하죠. 이런 걸로 비싼 투자비를 보전해주면서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쌓고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키우게. 그렇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시장이 좀 커진 후에는 발전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RPS 제도로 전환했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엔 당근을 줘서 시장을 만들고 나중엔 채찍으로 시장을 키우면서 우리 기업들을 선수로 육성하려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계획 자체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그 계획의 핵심이었던 태양광 산업의 속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계획대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탄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코스메 리포트의 데이터랑 유튜버의 현장 증언이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 먼저 리포트를 보면 태양광 산업의 가치 사슬,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시스템 설치 순으로 설명해요. 네,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로 얇은 판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셀, 그리고 셀을 모아서 패널을 만드는 과정이죠. 네, 그리고 바로 이 밸류 체인의 맨 앞단,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절규예요. 뿌리요. 폴리실리콘 말씀이신가요? 네, 폴리실리콘이랑 인곳 웨이퍼요. 2019년 리포트만 봐도 당시 한국은 폴리실리콘 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는 강자였어요. OCI 같은 기업들이 있었죠. 아, 저도 기억나요. 그런데 바로 그 리포트에서 저자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고 웨이퍼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넥솔론, 웅진에너지 같은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내용이 실려 있죠. 2019년 공식 보고서에도 이미 그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유튜버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워요. 비명이요? 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만드는 곳이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다 망했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싸니까요. 와, 정부 정책 믿고 수천억씩 투자했던 기업들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걸 20년간 두 눈으로 지켜봤다면서 정말 안타까워해요. 산업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심각한 이야기네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나무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셀과 모듈은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큐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네, 리포트에도 하나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유일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한때는 그랬죠. 하나큐셀은 우리 태양광 산업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유튜버가 전하는 현장의 그림은 또 달라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 중에 인버터라는 게 있는데 겉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 있어도 뜯어보면 속 알맹이는 전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헐, 겁대기만 한국산. 네, 심지어 발전소를 짓는 시공 현장 인력마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보조금도 주고 의무 할당제까지 만들어서 거대한 시장을 열어줬더니 네. 정작 그 시장의 과실은 중국산 기자재 업체랑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게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뼈아픈 비판이에요. 우리 산업 생태계를 키우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기업 배만 불려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네,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놀라운 건 이런 우려가 이미 2019년 리포트에 언론 스크랩 코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사 제목들을 보면 산림훼손, 주민 갈등 문제와 함께 중국산 잠식으로 국내 산업 붕괴 위기라는 기사가 떡하니 실려 있어요. 이미 예견된 문제였던 셈이네요. 태양광 산업이 자생력을 키우기는커녕 중국에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라니. 그렇다면 3020 계획의 또 다른 축인 풍력 발전은 상황이 좀 다른가요? 여기선 우리가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풍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있어요. 바로 대형화예요. 대형화요? 네. 리포트를 보면 1980년대에는 터빈 하나가 30kW 급이었는데 2015년에는 8,000kW,
즉 8메가와트급까지 커졌어요. 날개 길이만 80m가 넘는 아파트 수십 층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로 진화한 거죠. 와,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발전 효율도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풍력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들 해요. 바로 해상 풍력인데요. 해상 풍력? 네. 리포트에서도 육상 풍력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해요. 일단 너무 커져서 소음 문제도 심각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주민 반발도 거세죠. 아, 무엇보다 그 거대한 터빈을 세울 땅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바다에 주목하는 거예요. 바다는 부지 확보도 쉽고 민원 걱정도 덜하고 육지보다 바람의 질도 훨씬 좋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서남해 해상 풍력단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풍력 시장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이 거대한 터빈을 만드는 기술은 지멘스 가메사, 베스타스 같은 유럽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아, 유럽 기업들이 네. 리포트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같은 국내 기업들도 기술력은 있지만 내수 시장이 너무 좁아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세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결국 태양광 산업이 겪었던 고민을 풍력 산업도 똑같이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떻게 우리 기술로 우리 산업으로 키워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부딪히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튜버가 던졌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20년 넘게 정책적으로 지원했는데 왜 우리에겐 세계적인 경쟁력이 남지 않았는가?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인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는 여기에서 단순히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아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파격적인 대안이요? 네. 그는 대규모 발전소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대기업이나 사업자가 독점하는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자고 제안해요. 이익 구조를 뒤집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공기금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대기업 주머니가 아니라 그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매달 생활비로 직접 지원하자는 거예요. 와, 에너지 정책을 복지 정책과 완전히 결합시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발상이네요. 발전소가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게 하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저 태양광 단지가 옆집의 어려운 아이를 20년 동안 후원해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러네요. 그는 지금처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비효율과 부패만 낳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해요. 아, 그 일화도 얘기했죠.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140만 원을 요구했던 실제 경험담이요. 네, 그건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익만 빼먹는 브로커들의 양산일 뿐이라는 지적이었어요. 진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 이익은 최대한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고요. 그렇죠.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말 중요하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반향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네요. 맞아요.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책의 좋은 의도가 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가격 경쟁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고요. 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결국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시적인 계획과 또 20년 경력 전문가의 목소리에 담긴 현장의 미시적인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네.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바꾸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국가의 산업 전략, 글로벌 무한 경쟁의 현실, 그리고 개발의 이익을 과연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이상과 현실,
데이터와 현장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인 유튜버가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그는 이렇게 물었죠. 우리는 아파트나 산업단지를 짓기 위해 산에 깎는 것에는 박수를 보내면서 왜 유독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는 그토록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까요? 뼈 아픈 질문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 동네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어려운 아이들에게 20년간의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해주는 프로젝트로 추진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